네, 대한민국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쏜살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똑같다고요? 후보자들의 시간은 또 그렇다면 어떨까요? 나을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도 알만한 지금 판세, 파란색으로 지금 기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점은 범야권 또 비례대표 정당들의 또 거센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나무당 크게 선전할 수 있다와 아니면 아까 조언하고 가신 우리 대표님, 전 대표님의 말씀처럼 꽝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용사 세 분,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례 29번 정당 번호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당의 노영입니다.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잔데, 이미지 차도녀 느낌. 진짜요?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 저 방송, 첫 방송하고, 네. 잔뜩 이렇게 컵 들고 가는데 문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런 아니에요? 이미지 아니셨거든요. 네, 알고 보니 따뜻한 분이셨어요. 거의 나를 이런 식으로 자, 농담 시작해봤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네. 차원으로. 자, 그리고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글쎄요. 무슨 뜻이죠? 예. 안녕할 수 있는 지금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시기도 아니고, 네. 예,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예.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우리의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네, 우리 임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안녕하시죠? 저희는 일단 요새 다니고 있는데요. 체감하는 분위기는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낙관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저렇게 보수는 결집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제 긴장하고 하루하루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전 후보가 아니니까. 네. 네. 제가 전 후보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예. 네, 지금 한강벨트를 또 사수하고 있는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전현희 네. 후보님. 네. 그 거리 현장 유세 그쪽을 이제 다녀와서 만나 뵀는데 거기 지금 재래시장 앞에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쯤이니까 좀 오후 3시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한산한 재래시장이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살기 어렵구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또 그 시간이 조금 한산할 수도 있겠지만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 전 후보께서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다녔는데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동안 좀 연출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카메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오셔서 인사를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민심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가 비례는 논외로 하고요. 네. 대부분의 지역구가 딱 포스터 거의 2개만 붙여져 있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딱 2군데가 다수여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을 도구로 이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구는 아마도 이제 그런 지역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트플러스님께서 세 분 다 피곤이 가득해 보여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 모바일로 보시거나 PC 이제 모니터 창으로 보실 텐데도 드러날 정도로 피곤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시지 않나. 두 분은 진짜 후보시니까 진짜 피곤하시죠. 네, 오늘도 웃는 게 아닌 지금 오늘입니다. 네, 변 대표님. 네. 아니, 이 지역 후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계속 차를 타고 광주 목포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무 장거리다. 지역은 그냥 거기만 도면 되잖아요. 맞아요. 지역이 훨씬 쉽습니다. 이 비례가 더 힘들어요. 우리 노 변호사님. 네,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셨어요? 저는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서 김종대 의원하고 같이 방송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송 대표님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스픽스에서 또 3시에 또 특별 방송했고 이 방송하고 중간중간에 일 보고 이런저런 거 했습니다. 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두 자녀분들과 함께한 특집 방송을 이제 보다가 왔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뭐 흔히들 말하는 깜깜이 이제 기간이 이제 뭐 닥쳤는데 이럴 때는 민심이 어떨지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부터 네, 우리 임세은 전 부대변인.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각자의 지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 깜깜이가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쨌든 네. 뭐 4월 3일 전에 났던 여론조사는 뭐 투표 전날까지 발표하기 때문에 무슨 그 여론의 그간의 일주일간의 여론의 흐름을 또 못 읽는다는 것도 또 이거는 사실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소나무당은 여론조사 공표된 거 아직 없죠. 사실 거는. 저희가 있는데 그걸 지금 공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직은 좀 참아주세요. 왜 안 오늘 얘기 좀 해야 되죠? 됩니다. 왜 안 안 되는 되죠? 걸로. 왜 안 되죠? 공표 날짜를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데 그게 4월 5일로 돼 있다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엠버가 걸려 있어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건 있고요. 자체 조사한 거 매우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게 아마 5일 날? 5일 날 엠버가 풀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걸 해놨죠? 이해가 안 원래 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관위에 공표 날짜를 박아야 되는데 약간 하루 더 텀을 준 것 같아 이게. 쪽에서. 진짜 우리 너무 힘드네요. 의뢰 한쪽에서는 우리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거는 발표가 안 되거든요. 제3기관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뭐 저는 일단 네. 말하자면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네. 근데 제가 이건 하시던 말씀드리는데 말씀. 우리가 네. 자체조사도 그런데 우리 자체조사에서는 뭐 의석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은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게 호남이 우리는 너무 낮게 나와요. 대구보다 적게 나와. 심지어 호남에서 전광훈당보다 낮게 나와. 근데 굉장히 비상식이에요. 근데 빅데이터로 네. 보잖아요. 네. 빅데이터는 호남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우리는 빅데이터랑 이 전화로서 차이가 너무 커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갖고 여론조사 퍼센트로 바꾸는 그 시스템인데 그따 넣어버렸을 때는 5.6%가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전환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화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표본이 우리 지지율까지 높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지금 보신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일반 집 전화로 가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그러면은 집 전화를 받으실 분들 중에 많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좀 통계가 좀 이상하다. 호남 지지율이 1%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어쨌든 지금 현상 속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소나무당으로 불리한 상황, 그렇죠? 깜깜이죠. 네, 깜깜이 그야말로 깜깜인 거죠.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일 수밖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하고 조금 이제 지지층이 약간 겹쳐 있는 조국신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거품이 좀 아주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깜깜이는 소나무당한테 아주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네. 오히려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오히려 이 상황을 조금 우리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후발주자이고 사실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었고요. 네. 여론조사에 등장해서 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향성을 좀 보면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얘네들한테 투표를 해도 사표가 안 되겠구나, 얘네를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체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 5일날 발표하게 될 그 여론조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마지노선이 돼서 이 여론조사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나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는 기간이 생겨버리게 되면 다른 정당들은 또 막 엄청나게 여론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정당은 들어가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안 좋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냥 공평하게 아무도 여론조사 안 나오면서 대신에 우리들이 체감하는 그런 지지 이런 것들만 믿고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미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신뢰를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네. 이제 영남하고 호남이 대표적인데 네. 이 양당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전화 부대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화부대를 준비해서 예를 들면 호남이나 영남에서 누가 이겼다 그 당에서 네. 이 사람은 전화부대가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럼 새롭게 들어간 사람은 전화부대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영호남에서 여론조사는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남에서 정강부대 안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 쪽 전화부대 때문에 표본이 왜곡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마다 여론조사 기간이 달라요, 당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돌아갈 때는 민주당 지지율 좀 높게 나오고, 네.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돌아갈 때는 경선이 돌아갈 때는 또 국민의힘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0% 이게 반영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전에 한명숙 서울시장과 그 사건 때 있었잖아요. 네, 오세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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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그 접전. 네. 그때 10% 넘게 차이 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까보니까 얼마 안 됐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투표 포기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아, 어차피 질 거 이러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랑 그 당시에 또 그분이 누구셨죠?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이 붙었었을 때도 그때도 차이가 많이 났죠. 원래는 이긴다고 나왔었거든요.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근데 정세균 후보가 또 오히려 앞서는 경우 나와서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어느 하나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밴드웨건 효과가 있는 그룹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침묵에 나서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쪽에 더 치우쳤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민심이 여론조사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는 여론조사를 얘기할 뭐 시기한도 이제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투표율이라는 건 현상이니까 투표율 60%라는 의미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승패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멀리 계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60%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소나무당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라고 하는 건 재외국민 투표 60%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 네. 재외국민 투표로 60, 역대 62% 최고로 나온 거. 네. 높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퍼센테이지는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이 몇 박 며칠에 걸려서 운전해서 가서 혹은 차를 바꿔 타서 가서 투표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귀찮아서라도 내지는 싫어서라도 안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지난 총선 때는 20몇 %가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3배가 넘는 퍼센테이지라는 맞아요. 거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분노한 마음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이 정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남용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잘했다고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표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그때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가 바깥에 있지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용조용히 참고 계속 지켜봤는데 기회를 주어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고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짜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투표하고 왔어요. 한번 투표 결과를 보시고 본인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디테일한데. 우리 변 대표님, 그 투표율 실제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60%라는 초유의 어떤 이런 투표율이 보여진다면 이쁩니다. 승패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윤석열 트렌드 진영에 분명히 유리할 거고 네. 특히 저희 소나무당 같은 벤처 정당한테는 더없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표가 소나무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양당 찍고 원래는 쉬어야 될 사람 안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양당이 아닌 다른 당 찍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외 투표가 62%로 총선상 최대가 나왔고 대선 때보다는 10%가 낮은데 원래 대선이 총선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총선은 지역구가 분화돼 있어가지고 이미 자기 지역의 승패가 결정난 곳이 워낙 많거든요. 네. 한 절반이 결정 나 있어요 이미. 그러면 외국 사는 사람들은 이 투표장 가려면 몇 시간씩 차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 결정난 지역구를 뭐하러 찍으러 갑니까? 근데 이거 왔다는 얘기는 비례 찍으러 간 겁니다 이거는. 네, 비례라도 찍어서 올리겠다 해가지고 비례 투표였을 것이다. 예, 아마 이 윤석열 트렌드 진영이 거의 총결집을 했고
대선 때보다 빠진 부분은 보수가 결정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80% 전체 투표율이 네. 제 공간은 아마 70% 나왔는데 네, 네. 대선 때 결집하는 거 이상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해외 상금은 전체는 아니지만 처가가 마치 미국에 있어서 오. 네, 그 시애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찐 보수세요. 저랑 늘 부딪히는데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예, 보수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따님 세대부터 가족들은 다 진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가정 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그 연령대 젊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제 현상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제 부분인데. 투표가 원래 젊은 층의 투표율이 현재 낮은데 네, 그게 맞아요.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변수, 젊은 층 기대할 만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지역 이외에 그러니까 좀 접전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이 역전하는 곳도 많다고 하니 네. 지역구 선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난 2020년 선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대와 좀 분위기가 또 확실히 다릅니다. 그때는 2020년도에는 과연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과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뭐 엎치락뒤치락 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분위기가 다 블랙홀입니다. 다 무조건.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거 해도 너무한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좋아서 가는 것보다 누구 싫어서 응징하러 가는 게 더 힘이 세거든요. 네. 내가 반드시 너는 이번에 내가 심판한다, 응징하러 네, 간다라는 네. 그 열기가 제국민에서 나온 것 같고, 사실 그 2030들이 정치에 관심 많이 없고 솔직히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투표 참여도 많이 안 하는 그래 경향이 왔죠. 많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2030도 뭐 최상병 사건 문제라던가 뭐 이종섭 이제 뭐 도주런 등등 네, 네. 대파 이건 뭐 주부한테 소구력이 있고 이런 건건 거 봤을 때 아 이거 도저히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2의 최상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이제 뭐 사실상 뭐 게임 끝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비례에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다양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건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죠. 그 청년층들의 대부분 또 오는 대부분이면 좋겠고요. 꽤 많은 분들이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목포에 선거운동 갔을 때 목포 이제 저녁에 마치 홍대 같은 그 유사한 거리가 있어요. 있어요? 목포에 네, 젊은 층 노는 데인데 진짜 저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최대 후보가 이게 유세차를 타고 마이크를 부르면요 술집에서 뛰어나와요. 심지어 전체가 다 뛰어나오는 데도 있어요. 한 몇십 명이. 그래요? 힘이 완전 나셨겠어요. 20, 30대예요. 그러니까 이 목포 선거는 젊은 20, 30대와 그냥 민주당만 계속 찍었던 그 60대 이상 세대와의 대결이 돼버렸는데 젊은 층일수록 양당이 아닌 뭐 조국 신당이나 선언당 찍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조국당하고 소나무당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오늘 또 그동안 이제 출연하시면서 두 분은 이제 소나무당의 또 비례대표 후보로서도 나오셨지만 정치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판세 분석을 간단히 좀 해볼까 싶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워낙에 접전지들이 많다 보니까 동작을 계양을 분당갑 승자는 어떻게 될지 우리 판넬 한번 써볼까요? 예. 전 대표님도 꼭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동작을 한번 저도 예. 판넬 한번 자주 좀 뭔지 모르겠어요. 지역구에 나온 뭔가 사람들 시키고 동작이 그런 거 이제 좋네요. 나경원이죠? 네. 동작을 계양을 분당갑 승자는 네. 분당감 누구죠? 안철수? 어, 분당 을인가요, 거기가? 분당 갑 아닌가? 을인가? 뭐 저는 뭐 자, 지금 오늘은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소나무당 또 비례대표 후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채널 어디에서도 사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고 언론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그런 또 양상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 또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 특히나 이분들의 목소리를 또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판넬 다 적으셨죠? 볼까요? 네, 동작을에 먼저 멀리 계신 분, 네, 우리
노변호사님, 올민주. 네. 올민주. 네. 바람입니까? 팩트입니까? 당연히 팩트죠. 팩트. 네. 바람도 섞여 있습니다만 팩트라고 주장합니다. 네. 뭐 근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니 지금 판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고치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보수, 저는 아직도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수의 움직임은 네. 제 손바닥처럼 보이는데, 네. 지난주까지 완전히 흩어졌거든요. 야, 윤석열 차라리 없애버려 이게 많았는데, 현재 윤석열이 한 두 발 후퇴한 부분이 있고, 네. 이 의대정원 가지고 후퇴를 네.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조국 신당의 저 비례 1번, 6번 이 조로남불이 보수주정 불을 질러버렸어요. 또 나타났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조국 사태가 촛불 태극기 양진영이 엄청 붙었거든요. 서초하고 광화문 붙었을 텐데 그때가 아마 보수가 박근혜 탄핵보다 더 많이 몰렸던 광화문에 몰렸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나왔네 조로남불 이게 터지면서 보수가 어마어마하게 결집을 해서 현재 비례정당 국민의힘은 3위 사이에 7%가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보수가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어서 요 나경원하고 안철수의 특징은 윤석열한테 좀 밑보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좀 살아남아요. 윤석열과 가까울수록 지금 더 위험하고 어차피 나경원 동작을 해서의 지역 조직 가지고 있고 유삼영 씨는 바로 들어왔고 네. 분당감은 원래 보수가 유리한 데인데 안철수가 어쨌든 윤석열 밑보였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살아남겠다. 나경원 안철수는. 그리고 개항을은 이천수 리스크가 또 이상하게 터져버려가지고 원희룡 씨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뛴다 그랬는데 이제 이천수를 좀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다가 리스크가 터져서 네.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 또한 예측됐었죠. 네. 천수 씨가 거기 있을 때 분명히 사고는 터지겠다. 역시나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좀 달리 표현하셨네요. 우리 네, 부대변님. 저도 뭐 마음으로는 네. 뭐 다 민주당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세라는 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처음에 이 개인기 나경원은 자체가 개인기가 있고 뭐 좀 사실 국민의힘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동네 관리도 좀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엄청 유리하게 시작됐다가 점점 유상민 후보가 정말 무섭게 따라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도 사실 지금 거의 막 소수 차이인 것도 오차범위? 있고, 네, 네, 오차범위인 네, 것들 네. 많기 때문에 유상민 후보가 어쨌든 아주 신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항을 같은 경우 뭐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이제 압승이죠. 네. 이재명 후보 압승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광재 후보가 나왔는데 네. 이곳도 워낙 보수세가 큽니다. 근데 이 동작 만만치 않아요. 같은 네. 동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민주당 후보였고요. 여기도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여긴 개인기로 승부한 데라면 분당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지역인데 또 안철수 대표가 또 지난 정부에서 핍박받았던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네, 불상 네, 컨셉도 네. 있고 또 약간 대선 후보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막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원, 네. 의사 정원 갖고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대척점의 이미지도 됐고, 물론 이광재 후보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일단 오신 지가 또 별로 안 됐고, 네. 이 분당 분들 특징이 좀 막 새로 갑자기 오고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 분당분 누구예요? 분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또 아파트 사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약간 보수색 집트인데 게다가 또 갑자기 들어온 후보고 네. 또 이제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신선한 느낌보다는 네. 오랜 586 느낌이 좀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아깝게 음. 지실 것 같다는 그냥 판단입니다. 그래요. 네, 이대로 맞을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께서도 채팅 댓글을 통해서 동작을 기항을 분당갑 초박빙 승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접전 지역에 어떤 승부수가 날지 올려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분석을 봤을 때 동작을 얘기는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 굉장히 본인 그 지역보다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벌써 6번인가 7번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역이 없어요. 지금 대표가 한 번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틈만 나면 좀 동작을 오는데요. 그만큼 아마도, 뭔가 예. 예, 일단은 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이 나경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적 같은 네. 그 상징되는 분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이분을 반드시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시켜야겠다라는 아. 이제 그런 의지의 표명도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초접전이다. 네. 좀 그게 대표가 자주 갔다는 의미가 여기가 초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간 거 아니냐라는. 초접전이 불안의 의미인가요? 불안.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 불안은 싶습니다. 아니고? 예, 예, 네. 예. 좀 오차범위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확 이겨보겠다 이번에 대표가 네. 막 가가지고 지지율 막 올려놓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하나는 이분이 또 영입 인재입니다. 예, 영입 인재가 대부분 힘을 좀 실어주는. 예, 네. 지금까지 영입 인재가 그렇게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그동안 많이 갔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 나경원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워낙 또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고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신인을 갖다 붙이기는 처음엔 좀 많이 버거운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대표 입장에서는 네. 영입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싸움 시키는 게 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이제 자주 오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구력이 강한 분들도 험지 가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그렇죠. 본인이라면 어떻게? 예. 저는 하란 대로 합니다. 대구 가라면 대구 가고. 자, 그 동작을에 대한 좀 분석 3가지를 좀 찝어주셨어요. 나경원을 이참에 이제 완전히 정치판에서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초접전 지역이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변 대표님은 동작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나경원은 어쨌든 윤석열에게 눈밖에 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경원뿐 아니라 제가 뒤져보니까 윤석열에 찍힌 사람들이 좀 유리해요. 이 상대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동작을 지금 3선 도전 아닙니까, 나경원 자체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삼영 씨가 너무 늦게 들어왔고 역시 뭐 나경원이 좀 박빙을 이기지 않을까요? 또 보수가 좀 아까 말한 대로 뭉치는 분위기고 나경원은 좀 올드 보수한테도 좀 호응이 있어요. 그렇죠. 올드 보수한테. 네, 네. 그래서 아마 보수가 이쪽 동작은 집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렇게 공을 들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여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을 우리가 1년에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에서 보면요. 네. 나경원은요. 윤석열 버릴 사람이에요. 총선 들어가면. 안철수 마찬가지고. 버릴 사람. 굳이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 아주 뽑아줄 사람이에요. 네, 기발한 또 속 시원한 분석 버릴 사람이다. 우리 노 변호사님, 이 당대표가 이렇게 이 동작을 공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 교통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네. 전 여기는 이미 류삼영이 이겼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습니까? 지난번에 헝가리의 그 출산 관련된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로 그렇게 수모를 겪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끝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시 새롭게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 동작을에서 본인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옆 동네에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정치신인 류삼영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거의 박빙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 말도 아닙니까? 안 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럴 리가 없는데. 류삼영은 무조건 이긴 거죠. 이렇게 정치 거물을 그러니까요. 이겨가지고 거의 박빙 수준을 만들어놨고 또 하나 류삼영은 이기면 정말 그야말로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되는 거고 저도 별로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괜찮은데 패죠. 류삼영 입장에서 보자면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활용 정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팍팍팍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만약에 류가 졌다. 뭐 그럼 좀 섭섭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진다. 그러면 정말 그분에겐 큰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그 상징성
이번에 류사명 후보가 끊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벌써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을 포함해서 정말 접전 지역이 30개라는 게 맞느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바로 그냥 이어하시죠. 뭐. 아니 당연히 30개 맞죠. 음. 지금 사실 이제 분위기는 좀 좋지만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막판에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지금 버리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변수만 조금 생겨도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접전지들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한 표만 져도 사실은 그냥 지는 거가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언제도 안심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특히 여기에서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접전 지역이 30개가 아니라 뭐 한 50개라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네, 네. 이게 다 맞는 얘기인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조심조심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막말 변수나 이런 이상한 거 아니면은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접전지역 50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셔라. 지역구 내신 분들. 네, 저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난 총선 때 180대 100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 정당 차이가 7%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때 60개 지역구에서 3% 이하 차로 이겼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지지율 3%만 바뀌면은 60개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수도권 122개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보수가 좀 더 결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조국 신당 같이 정말 결격 후보들을 계속 옹호하고 간다 이러면요 순식간에 몇십 개가 바뀌니까 이건 4월 10일까지 이거 긴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200석으로 우선 퇴진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느슨해졌어요. 이미 느슨해졌다. 하고 다니는 말하는 거 꼴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꼴 나왔어. 저 조국 신당 저 신장식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미 취했어. 예. 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승리에 취했다 이미. 예, 그럼 보수는 계속 밑에서 노인들 뭉쳐가는데 위험해요 이러면. 이게 어제 김진 씨가 전 논설위원인가? 김진 씨가 어제 MBC에서 그 100분 토론하면서 유시민 그 이사하고 그러니까 작가하고 같이 100분 쉬면서 네. 젊은이들이 망쳐놓은 이 정치를 노인들이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그분들에게는 가서 닿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되게 정말 충성도 높게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살려야 돼. 이 정치판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 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놓은 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저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민주당 그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너네들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김진 씨가 바보여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김진 씨가 어리석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이거를 꼭 원래 저 명심해야 말은요 됩니다. 조갑재 씨가 단골로 하는 말입니다. 저건 선거 때만 되면요 늘 하는 말. 애들 네. 용돈부터 끊어라 해가지고 이 세대 대결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 씨가 어느새 저걸 물려받아 버렸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초반에 자중하고 있고 겸손한 그 모드 그렇게 그냥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차라리 그 국민의힘이 좀 선전했어요, 의외로.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이종석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이게 분위기가 네. 확 넘어가 거기에 뭐 대파도 있었고 뭐 등등 대통령이 또 네. 갑자기 의대 정원 뭐 또 네, 고수하겠다. 담화도,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법한 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슈를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표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네.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되고 어쨌든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겨우 과반 넘기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어디서든 자만하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후보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세에 있어서 뭐 지금 젊은 층 20, 30대의 지금 투심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겠지만 중도층이라고 하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샤이 보이와 보수, 샤이 진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변 대표님. 아니 그 이제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문학적 표현으로 샤이 보수를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투표장에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거든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투표 나가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샤이 보수가 들어왔다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은
진보나 이 범민주 트렌드형은 지금 총결집은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 찍으러 가자 이건데 보수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만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따라오고 있는 거를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보수가 무섭게 오고 있다 이 부분 대해서. 그럼 그걸 나중에 샤이 보수라고 하면 안 돼요. 에휴 윤석열 깨지는 말인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야 이러다가 조국이 또 나를 먹어 이거 못 참겠다 뭉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건 샤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샤이 보수, 샤이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변 대표님 의견에는? 저는 샤이 보스랑 샤이 진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공천할 때 되게 시끄럽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훨씬 강했어요. 지지세가. 저는 그 당시에는 이 공천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마치 파동처럼 보도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시끄럽고 싫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겉으로는 속은 진보여도 겉으로는 내가 진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예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전화도 끊어버린 사람들 화난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3월 10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김건희 특검 관련된 공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시끄러웠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점점 언론에서 이거 국민의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도 정말 시끄럽고 싫다. 이거 뭐냐? 이러면서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반드시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타이밍이 돌아가면서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는 공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안 잡히는 여조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씨도 이게 비례 6번인데요. 이분도 네. 똑같은 말 했어요. 나는 안 잡히는 이 샤이 보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저는 맞아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가 언제 목소리를 내는 그 타이밍인지 이걸 분석하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부대변님께서 의중 갈등 담화 얘기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또 뭐 말을 바꿔서 다시 또 의협에 만나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순탄하게 정리가 될 때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게 더욱더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할 때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움직일까요? 저는 이번에 이게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하고 그 이후의 대처들 때문에 이제는 뭐 샤이 보수 이거 할 그런 것 것도 없이요. 없다? 이거는 이제 끝입니다. 끝. 네, 이 문제가 네.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투표심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샤이 윤석열이냐 요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윤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못하는 대통령이고 정말 저 갈아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중도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샤이는 이제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만 그러니까 네. 샤이하게 지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실수한 게요. 차라리 총선 끝날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났을 것 같아요. 중간에 엉뚱한 일 계속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제 네.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또 바뀌겠지. 어차피 또 거짓말이구나. 네. 뭐 예전에 경험 있잖아요. 5세 취약 아동 뭐 한다 그랬다 바뀌었다가 이랬다 맞아요. 저랬다 하고 네, 네. 노동시간 69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게 단 하나도 지금까지는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것도.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거의 하나라고 볼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도. 그거 한번 지르고 말겠지. 저것도 이제 흐지부지 되겠지라는 아예 신뢰 자체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네.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 생각보다 음흉해요. 그러니까 음흉하다는 말은 이제 뭐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겉에서는 막 센 것처럼 해가지고 앞에서는 타협없어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거에서도 중요한 게 본인 때문에 막 이렇게 됐다 그런 원망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는 뭔가 좀 안 보이는 데서 할 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윤석열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또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뭔가 타결을 이뤄내가지고 보수가 결집해라. 이 능력 있는 대통령을 봐라. 이렇게 또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거에 그렇게 막 놀아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긴 마찬가지라서 네, 네. 만약에 아까 좀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천공이 2,000명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650명인가를 또 주장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천국이 거예요. 나라야 천국.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기사를 보면서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미 이제 2025년 안 돼. 입시 관련해 갖고 이미 다 끝났지만 네. 그 다음에부터는 650명으로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또 혹시 말하려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식으로도 합리적 할 수도 의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서 안 받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하면서 서로 간에 좀 존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닌데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 이 말을 제가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침 우리 뭐 같이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소나무 샤이 소나무 이렇게 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꽤 있어요. 네. 샤이하지 말고 이제 나와주세요. 자신 있게 나오십시오. 그런데 좀 오늘도 역시 또 이 말을 또 자꾸 하게 되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샤이 소나무 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송영길 우리 소나무당 대표 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두 분이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우리가 추측하는 거 말고 두 분이 알고 계신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소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에 안 잡히면 샤이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따지면 샤이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표를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보수에서 활동했지만 보수당이 워낙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거의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인데 투표를 안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제가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끊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여론조사가 전화를 안 해. 이 번호는 무조건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양당을 다 지지하지 않고 투표하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쵸. 저는 샤이 소나무가 있다면 그 층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샤이가 아닌 게 이 커뮤니티나 이런 유튜브에서 아주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네. 어느 정당 지지자보다도 더 강력한 의사표현을 자기 컨텐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샤이하고는 안 맞는 거죠. 기존의 정치 문법에 따라가지 않은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네. 국민들끼리 네. 막 밈을 만들더라고요. 소나무당 밈을 만들고 포스터 온라인 포스터를 당에서 보통 내려와서 웹잡을 뿌리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막 만들어서 코믹하게 그러면서 쫙 그렇게 뿌리는 현상.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약간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나무당이. 분명 그런 움직임은 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샤이하고는 안 맞는 샤이하고 거예요. 안 맞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강력하게 윤석열 테린 투쟁하다가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는데 또 따져 보니까 뭐 뇌물 먹었다는데 돈은 없고 막 이런 이 개인의 이 정치사와 인생사가 좀 이제 젊은 세대의 좀 직선적인 이 사고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거짓말도 안 할 것 같고 자기 원칙대로 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언하면서 네. 이 법무부 승인을 받은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KBS에서 이제 10분짜리 연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KBS가 연설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내일 녹화하는 걸로. 구치소로 가서 찍어서 그거를 이제 이 KBS에서 방영을 하는 거죠. 9일날 7시 30분에 방영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났군요. 네. 제가 마지막 봤을 때는 그거 아직 못 지금 봐가지고. 수의복 입고 한다고 수의복 입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해서 내일 찍어서 9일날 올리는데 그 전날부터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예를 들면 라디오로 이제 나오게. 수의복 해주겠다. 입고 송영길 대표가 연설 10분 한다. 이러면 또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이게 또 이제 콘텐츠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참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뭔가 어떤 강력한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송 대표님께서 수의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되시는 이건 장면을 뭐 우리가 진짜 보게 되겠네요. 영화에서나 볼 만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렬한 거죠. 이게 뭐 유신시대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냐. 옥중 방송 연설 전례가 박주선 씨. 그랬죠. 네, 네. 17대. 네, 총선 그게 때.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죠. 당선된 적은 있나요? 그거는 당선 사례는 저 유신 때 그 전주에 그 하여튼 뭐 기자 출신이 그래서 옥중 당선됐고 4번이 있어요. 4번. 네, 네. 옥중 당선되면 다음 날 다 석방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이제 첫 대리 방송인가요? 일 MC로 대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보석 불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굉장히 화나신 상태로 노 변호사님께서 오셨었는데 보석 불어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송 대표가 내가 왜 재판에 불출석하는지 그 사유를 좀 다 적어가지고 또 그게 좀 기사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개월씩 2번 연장해서 6개월 이상을 구속을 못 시켜요. 재판이 안 끝난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송 대표는 어차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고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을 그래서 이미 27일 마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뭐 증거인멸이 우려도 그럼 거의 없어진 거고 송 대표 말에 따르면 본인이 프랑스에 있다가 와가지고 8개월 동안 네. 10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도 어쨌든 재판부에게 협조하고 내가 사실은 정당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성실하게 내가 정말로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재판부에서 보석 기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는 어차피 이 재판 6개월 안에 안 끝나니까 5월이나 6월 되면 다 풀어줘야 된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한 수준이었고 특히 송 대표 입장에서도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1일 재판할 때 원래 1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못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이해한다. 충격이 컸을 것이다.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재판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법무부에서 이 옥중 연설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돼야 되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 내가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협조하고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뭔가 나는 단식과 재판 거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특히 이제 법리적으로도 위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절차를 들어 설명하면서 나는 이래서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재판부가 또 어떻게 했냐면 황당하다 이러면서 그럼 좋다. 당신 재판은 15일 이후로 미루겠다 이러는 거야. 15일이면 총선 끝난 다음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 사실은 이분을 그냥 잡아두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판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송영길을 도대체 이렇게까지 안 내보내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나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오더라. 내가 변희재와 태블릿 PC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나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핍박이 들어오더라. 네, 이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나아가는 양상이 그런 말을 마치 맞다는 듯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는데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나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발 재판부께서 좀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 읍소를 하는 네. 마지막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변 대표님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단식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편지 보내는 거하고 단식밖에 할 수 있는 게 맞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선거운동이라는 네.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이 송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 개인 출마가 아니라 자기는 당대표로서 지금 비례 후보 8명 있는데 네. 사실 조국 대표의 그 언론 노출도가 송 대표보다 100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서 저와 노영희 이제 후보의 참정권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대표가 빠져 있으니까 저랑 노영희 대표가 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보도가. 네. 이것까지 뭐라면은 재판부는 정말 여러 명의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는 보석을 내서 다시 풀어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아니, 그리고 어차피 15일날 재판할 거라면 그 그러니까. 주말에 풀어줘야죠. 15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너 안에서 네 마음대로 선거운동해. 그럼 밖에서 하면 안 되나?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증거인멸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보석이 된 시점부터 이 총선 때까지 만난 사람들과 관련돼서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뭔가 하면 그거 받아주지 마라. 나 그 정도까지 수용하겠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헌법에 써있는 이 기본권을 이 판사님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 중에 뭐가 틀렸어요? 증거인멸이 문제가 된다면 보석 시점부터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내지는 총선 때까지 그 시간에 만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예전하고 말이 바뀐다거나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건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좀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이 재판부는 15일 이후에 재판 한 번 하고 나면 아마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우리 확실하잖아요. 점점 흥분도가 올라가셔가지고 네. 노 변호사님 사실 법조인이시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심 선언 같은 거 안 나옵니까? 저희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는 재판장님을 존경하고 이 비상식의 재판장님이 하는 지금 사법절차 행태를-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협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송영길 대표 건은 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제가 정말 읍수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스타셀님께서 판사가 정치를 했군 이렇게 딱 찍어주셨는데요. 우리 그- 부대변인님. 아니, 저도 네.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네. 지역구 선거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이런 흘러가는 흐름은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선거 운동 나오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다니는 이제 뭐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선거 운동원도 이게 다 선관위 표지가 있어야 네, 네. 표식이 있어야지 네. 운동도 할 수 있고 딱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 선관위에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돌아다니는 게 공개된 장소에서 다니니까 네, 네. 옷 입고 잠바 입고 그렇죠. 다 쳐다봅니다. 다. 그럼 주목되는 그 거죠. 오픈된 네. 데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선관위가 이제 본 후보들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 때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본 후보는 뒤 따라다녀요. 계속 관찰합니다. 혹시 선거법 위반되는 일을 할까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찰 속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전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집에 있을 때가 이 증인과 만나기 제일 좋죠. 선거 캠프에 수십 명 왔다 갔다 하고 기자 왔다 갔다 하고 상대편 스파이 왔다 거기서 무슨 증거인멸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맞아요. 재판부의 스파이가 우려 중요하죠. 또한 비상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어떤 당대표께서는 옥중에서 이렇게 진짜 수입을 입고 이렇게까지 우리 당원들 또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불사의 정신으로 지금 나서고 계신 건데 그러면 우리 당에 계신 우리 바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뭐 같이 뭐 단식을 하시던지 뭔가 전략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동조단식을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가 광주에 없기 때문에 광주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또 선거 의사를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힘들고 네. 제가 또 내일하고 모레 계속 재판이 있고 월요일까지도 계속 재판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예를 들면은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아직 또 돌아다니면서 먹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있어야만 하는 건데 네. 지금 재판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단식한다고 제 재판을 몽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다 같이 목포랑 광주랑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우리는 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광주 갔다 온 다음에 일요일 날이라도 모여서 단식합시다.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치사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요일 날이 재판인데 너 겨우 하루 이틀 꼴랑 안 먹으면서 마치 무슨 동조단식 한다고 하면은 그게 진정성이 있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이 시점 좀 관련해서는. 실행하기가 좀 동작이 어려운 부분. 전 몇 번을 하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 제가 단식 준비한다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과식하시는 계속 거 먹고 아닙니까? 미리 맛있는 거 미리 먹고 들어간다고? 단식을 계속 못하고 먹었어요. 계속 버티려고 먹고 있어요, 버텨야 지금.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두 분의 말씀이 그 굉장히 공감이 되고 지금 또 중요한 건요. 이런 어떤 순환 속에서도 소나무 지지층들의 성향, 결집이 있습니다, 우리. 네, 그 부분이 좀 우리 으쌰으쌰 할 만한 또 힘이 될 만한 얘기고 당 대표께서도
옥중에서 편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또 받으셨다고 또 마침 네, 예. 챙겨 오셨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혹시 뭐 네. 아니 뭐 저는- 대략적으로라도? 저는 네.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또 워낙 네, 있어서 알고 그 있습니다. 사모님이랑도 제가 또 선후배 관계라서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주소 모르는 분들 이거 좀 전해주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좀 주소를 내용 볼 수는 없겠군요. 네, 주소를 모르니까 네. 뭐 그걸 좀 전달해줘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그냥 중간에 이제 전달해주는 네, 역할. 브릿지 역할만 하고 계시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결집도 얘기를 하다가 우리 참 살짝 뭐 편지에서 빠졌지만 어떻게 좀 지금 우리 소나무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서는 이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알려주시죠. 아까 저희한테 참 선명성이 있어서 좋다. 네. 너네들은 움직이고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누구처럼 말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른 의원들 한 10명 합쳐놓은 정도의 그런 화력이나 이런 효용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 대표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집회를 열었었고 변 대표랑 같이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SNS 활동이나 방송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 효과를 못 발휘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원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저희들을 그래서 믿어주시는 분들이 네. 계속 연락을 해주십니다. 우리 댓글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 소나무당 몇 명 밥가리 했어요. 누구를 돌려놨어요. 네. 나는 뭐지만 당신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해주시고요. 아까 근데 기존 언론이나 진보 유튜브에서 우리를 안 불러준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그 소나무당원들이 전부 다 그 방송을 차라리 들어가서 계속해서 소나무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도배를 한번 해버리자. 막 이런 네, 얘기까지 다 해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호응과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참여 정신이 높은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다른 건 부스럭부스럭 아니고, 되셔가지고 다른 건 예. 아니고 이제 네. 뭐 어쨌든 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편지 전달해준 왜냐면 제가 연결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저한테 그거 뭐 약간 후배 뭐 사모님의 네, 후배로서 이제 그 역할을 좀 주셨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저희 민주당의 대표셨고 네. 우리 여당의 대표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저희는 민주당이 인연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꽤 많으신데 대표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뭐 강아지라기 좀 굉장히 큰데 네, CC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CC가 아마 지금 사모님이 광주 내려가셔서 다른 곳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CC가 굉장히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굉장히 강아지를 아껴셔서 사진까지 들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는데 CC를 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카메라에 좀 가까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림 솜씨가 네, 이거를 좋으신데요? 그림을 진짜 연필로 CC 보고 싶으시다고. 글씨체도 멋지시고. 그래서 이걸 제가 사모님께 드려야 되나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누구 주라는 얘기를 안 써 있어가지고. 네. 혹시 CC를 드려야 우리 되나? 후배님께 선물로 저요?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럼 감사히 제가 옥중에서 네, 또 옥중에서 CC가 많이 보고 애완견 싶으신. CC를 그리워하시면서 네. 강아지를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왜냐면 송 대표님 따님이 홍대 미대 나왔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유전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마침 저희 특집 방송에 두 분째 자녀분들 출연해 주셨는데 어머님과 딸이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또 이제 아드님은 방송이나 뭐 지금 대외적인 것들 이제 대변하셔야 될 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진정성이 분명히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가족이 나서는데, 네. 가족이라고 내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조차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건 어쨌든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그런 예측 또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근거를 좀 얘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첫 보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나무당의 지지 데이터가 여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빅데이터랑 여조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빅데이터를 득표로 환산했을 때 5.6%가 나온 게 있다. 그리고 여조는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당선자는 배출할 정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현재 객관적인 상황인데 이상하게 호남 지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정도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이 하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광주 서구갑 토론회에서 조인철 민주당 후보가 안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안 나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광주 부시장할 때 연간 20억의 재산이 증식돼가지고 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힘당 후보가 그걸 공격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네. 오늘 우리 소나무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너 그럼 다시 나와라 토론회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조인철 후보가 토론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하게 되면은 조인철 후보가 소영길 그 옥중 영상 틀고 우리 이제 송 대표가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럼 대리인 나간다 그래 버렸는데 옥중 영상 틀고 이게 아마도 광주 소갑 토론회지만은 전국적 관심을 가질 토론회니까 네. 우린 여론조사가 없어가지고 비례정당 이 토론회 못 나갔거든요. 요 토론회를 마치 비례정당 토론회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하나의 좀 이제 소나무당을 널리 알 수 있는 광주 서구갑 토론회지만은 전국 토론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당의 또 인기가 또 권윤지 그 후보도 포함해가지고 젊은 층들 굉장히 또 팬덤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독특한 우리 권 대표님의 공약도 화제가 됐었는데 친일파묘법? 그거는 제가 한 거건 그건 정철승 변호사 거고. 네, 정리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권 윤석열, 대표님 네. 공약은 아니지만 그 또한 화제다. 저는 윤석열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사형시키겠다가 제 가장 큰 동향이고요. 예. 이 공약의 핵심은 네, 네. 어쨌든 변 대표의 공약의 핵심은 그 위선적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끼리 공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 그들을 좀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예컨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식물 대통령 될 테니 내버려 두자 이런 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상황인데 뭐 개헌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것도 사실 저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이런 취지지. 네. 정말로 언론에서 희화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씀. 아니 희화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민적 동의로 쫓아내고 사형을 시키겠다. 네. 그 노변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실패한 듯한. 한동훈 가발 벗겠다는 게 뭐냐면 네. 한동훈 사형시키려면 감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 들어가면은 가발을 못 씁니다. 저희가 화제가 신체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니 아니고요. 근데 진짜 이런 네, 직설 사실을 말하는 합법이 거예요. 네. 솔직히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서고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어 순환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 하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은 더욱더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 대표님의 합법을 이렇게 좋아하고 팬덤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나무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판세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민주당 우리 정권 심판에 우리 민심이 모이고 있는 거 분명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러면 누가 더 지금 현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잼 날리는 정도로는 사실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된 아포컷을 날리고 KO를 뭔가 승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당의 역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니 제가 광주에서 오늘 그 한 시민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 지지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물론 제 방송을 봐서 그랬겠지만은 왜 조국 신당은 윤석열과 싸우겠다면서 태블릿 조작 범죄와 청담동 술자리 조작을 왜 거론 안 하냐.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국 교수한테 이미 3년 전부터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책을 주고 심지어 제가 법학대학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같이 싸우자 윤석열과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청담동 술자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면서 가장 이미 확정된 범죄입니다. 이 태블릿 조작은 확정된 범죄고 네. 청담동도 거의 확정된 범죄. 이 확정된 범죄를 놔두고 한동훈 딸의 입시 부정을 특검으로 밝히겠다? 이건 너무 미약한 거거든요. 윤석열 한동훈을 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제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명 들어가서 과연 윤석열과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아는 분들은 소나무당을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제품을 갖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릴 완제품을 갖고 있고 쓰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그거를
안 쓴단 말이에요. 아니 조국 혁신당은 잘할 거라고 믿고요. 엘리트적으로 아마 해결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방법을 조금 다르게 네. 좀 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태블릿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거론 안 한다는 거는 싸운다는 게 아니죠. 그럼 엘리트는 뭐가 문제가?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분들은 세라 아니 엘리트는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게 엘리트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 하네요. 조국 그분들은 어쨌든 교수가 세련된 방식으로 할 것이다. 반드시 태블릿 조작 응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감옥 갈 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태블릿 조작에 일정 정도 개입한 거 아닌가 조국 교수가. 이거면 저한테는 조국은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 부분은 그냥 얼버무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발언, 네, 우리 부대변인님, 조국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판세는 네. 비례는 거의 조국 쪽이 아닐까 많이들 분석을 하고 그거 있습니다. 하고 또 후회하겠죠 이제. 아이고 또 속아서 또 투표 또 후회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범민주당 지지자들 윤석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윤석열 만세 불렀잖아요. 그 당한 거 아니에요? 또 당한 잘못하면은. 어쨌든 뭐 제가 또 이제 민주당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모든 당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불가하긴 좀 많이 어렵고 네. 어쨌든 반윤석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간 퇴진 또는 탄핵, 또 우리 대표님은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얼마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더 이 방송을 보고 더 매운맛이 계신- 있고 네, 조금 네. 덜 매운맛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다양한 맛을 보고 싶을까요? 저는 그냥 확실하실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는 걸 제일 원하겠죠. 그쵸. 네, 빨리 끝내는 걸 제일 원하는데. 아니 조국 지지부진, 3년 맨날 후에다. 하던 대로 그냥 잼 날리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버틸 수가 없어요. 민생고가 버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빨리 소나무당 할 거예요. 1년도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전 투표가 지금 임박했어요. 그럼 뭐 거의 뭐 지역은 더 이상 뭔가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비례정당에서 누가 제대로 잘 싸울 것이냐 이것만 사실 보면 된다.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당의 역할 그야말로 UFC 스타일로 우리 진짜 그동안 답답해가지고 말 못했다 우리 20대 젊은 층 그리고 샤이 뭐 이런 얘기도 나 듣고 싶다 않다 했던 분들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소나무당의 그 파워 무기가 뭘 좀 싸우실 때 어떤 스타일로? 솔직하잖아요. 네. 아니 범죄 행위를 네. 범죄 행위가 잡았으면 저 사람들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 강진구 기자랑 저랑 PT를 쏘면 그 본 사람들이 와 이런 범죄자 맞구나 그러면은 끌어내리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특검을 하고 뭐 헌재로 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이 스케줄상 올해 안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말씀을 이 당 대표가 또 예전에 이제 나눠 다 그렇죠 같이 그게 하죠. 아니라 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란 내우 외환 말도 안 나오네. 네, 내란 외우. 네. 이런 죄가 아닌 이상은 내란, 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필요합니다. 저는 그 최상병 문제건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탄핵 사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은폐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사실상 뭐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종섭만 그 아랫당부터 해서 이종섭 이제 재판 가고 하다 보면 그 지금 군사 재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어떻게 보면 그 매우 불리하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 재판 과정에서 쫙 뭔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사유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200석이 넘어버리면 그걸 확 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말씀하신 태블릿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야권이 200석이 안 돼도 네. 좀 보수에서 최소한 한 5, 60석이 이탈해가지고 네. 윤석열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판넬 좀 써볼게요. 여러분 세 분이 생각하는 즐거운 상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 투표 결과가 어떻게 돼서 어느 당이 승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진행할 정책은 무엇일 것이며 그리고 너무 많이 1, 2, 3. 1번은 쓰기가 어려울 것 일단 같은데. 1번은 어느 당이 확실한 우승을 보일 것이다. 제1당이 될 것이냐? 네. 마침 우리 또 민심 체크를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요. 두 이번은 번째는 뭐예요, 뭐죠? 질문은? 두 번째는 승리한 당이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은 무엇일까? 네. 세 번째는 소나무당이라면 뭐부터 시작하겠다.
난 남의 정당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전 정당은. 소나무당은 뭐 할 것인가? 네, 소나무당이 가장 우리 변희 대표님처럼 바로 그 예, 지금 말씀하신 탄핵 정국을 지금 바로 진행할 것인지 예. 계속 말씀하셨던 거니까 바로 답변 나오실 거고 우리 부대변인님 궁금해요. 예. 어떤 예측일까? 소나무당이 가장 먼저 진행할 자,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정답이죠. 네, 쉬운 정답이고 즐거운 상상일 수 있습니다. 네. 즐겁기보단 너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네. 당연히 이제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일 것이고 뭐 과반도 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우세 생각하시는 건가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요. 나중에 뭐 200석 얘기하다가요. 이렇게 오만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150석 넘는 그 과반을 넘겨주시면 과반 넘는 일당. 과반 넘는 1당을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가장 싶습니다. 먼저 진행할 정책은 최상병 국정조사 특검. 지금 네, 계속 네. 오늘 말씀해 못 주셨던 하고 그 있죠. 포인트네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PT를 상영할 것이다. 소나무당이죠. 우리 소나무당이.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이나 청담도 이걸 본회의에서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본인 답변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부대변님이 상상했던 3번의 답변 우리 대표님. 아 저희는 가능한 거죠? 4월에 선거 끝나면요 바로 그냥 예, 국회 열리기 전에 4월, 5월에 윤석열 한동훈 범죄 설명회를 전국 투어를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자, 답변이 소나무당이 우승할 것이다. 우세로 네, 이번 선거를 마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알려주시죠. 변 대표님. 네. 두 번째 답변 어떻게 쓰셨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안 썼군요. 다 어차피 다른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 네. 다른 정당들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할 관심 것 같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네. 그리고 우리 노변님. 민주당이 당연히 일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나면 어쨌든 특검을 시작하겠죠. 김건희 특검 플러스 뭐 이것저것 하겠죠.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이 저는 이종섭 태수군 상병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네. 요게 저는 집중할 겁니다. 네, 노변님과 우리 부대변님 같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상을 하실지 또 즐거운 상상이 되실지 댓글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 대표님 투쟁력 응원합니다. 또 조국은 3년은 길다며 말 바꾸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도 푸른소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지영옥님께서는 노영희 변호사님 몸살이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점이 제가 몸을 몸을 사리고 사리는 거죠? 있는지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몸을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저 소나무당에서 제가 제일 최약체라고 이 얘기되고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실 그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 출마하신 우리 후보님 전화 인터뷰가 또 이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요. 오늘 역전의 용사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적지 않은 시간 또 좋은 귀중한 의견들 주신 세 분의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미래워치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